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네. 책을 내셨는데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 네. 어제까지는 어떤 걸 샀을지 모르지만 네. 오늘부터는 그 사야 할 부동산이 따로 있다. 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 부제에 보니까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 시크릿까지 네. 있는 거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부동산 투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월 35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여러 평범한 월급쟁이 근로자들한테는 월급만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귀가 솔깃할 텐데 어떻습니까? 정말 350만 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예,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아닌데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조금 더 저평가된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반면 임대료가 집값 대비 좀 더 비싼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쉽게 한국 원화로 계산했을 때 350만 원 정도 수입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은 훨씬 저렴하고 네. 그 임차인이 지불해야 될 임차료는 또 굉장히 비싸고 네. 하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게 바로 미국 부동산을 활용한 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주제로 좀 집중적으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진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한국에서 중개업 그리고 디벨로핑업 이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대표님이시니까 문의를 엄청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받으십니까?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의 관심도는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는 네, 이메일이라든지 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채널 뭐 다른 웹사이트를 통한 그런 문의가 작년에 대비하여 좀 많이 증가는 했어요. 네,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익성을 많이 중요시하는 전문 투자자분들께서 좀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제 투자자들과 비슷한 경우로 네, 아마 좀 더 안정적인 네.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차원으로 미국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의 어떤 경제적 펀더멘털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으로 돈이 좀 거세게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대표격인 나라들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를 지금 맞이한 상태라고 평가합니다. 네. 과도한 인플레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저성장도 아닌 네. 견조한 그런 성장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나라. 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요. 네. 지금 향후 5년 동안 IMF가 진단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그리고 당분간은 3.1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년 성장률이 3.7%니까 네. 그 평년 성장률을 밑돈채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네. 근데 이 와중에 미국만 나홀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트럼프의 시대가 온다. 네. 그러면 더 강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펼쳐나가니까 다른 나라들은 좀 휘청휘청할 수 있는데 미국은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미국 국민이. 네. 그래서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자, 이런 관점에서도 또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대표님이야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셨고 영어도 잘하시고 또 미국 그 라이프를 잘 아시고
미국 그 소위 영어가 한국어보다 좀 더 편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영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뭐 거주하시지도 않거나 영주권도 없거나 하시는 분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알면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 미국이라는 그런 투자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뭐 모든 거를 다 감안했었을 때 좀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선입견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곳이 또 미국이거든요. 네. 예.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여서 특별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는 않아요. 네. 단 미국인들처럼 세금을 제대로 보고만 한다면 똑같은 세금 혜택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여나 미국 부동산 나랑 관련 없네. 나 영어도 못하는데 영주권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한국의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 문의 많이 주시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주시면 원래 아틀란타에 법인이 있는데 한국 법인도 이번에 만들고 계시잖아요. 아, 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문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을 보니까요. 미국 부동산 가치의 숨은 비밀 하면서 자산 관리를 마스터하라. 근데 네. 여기서 논하는 그 자산 관리가 부동산 자산 관리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이 컨셉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맞아요. 또 일가구 1주택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1주택자가 대부분인데 무슨 부동산 자산 관리야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좀 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자산 관리라는 게 우리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네.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함께 따라가는 것이 바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네. 부동산 유형별로 다양하게 존재가 되어 있고 네. 전체적으로 300만 개의 그 자산 관리 회사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문 투자자일수록 투자 부동산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산 관리 회사를 선임을 하고 그 회사와 함께 투자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차이점은 좀 있다고 보는 게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의 경우 비교를 해보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좀 다르게 인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세 차익에 의한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 그러다 보니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장기간으로 굳이 자산 관리를 미국처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고 끊임없이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자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관리에 대한 이런 인지도가 완전하게 다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어떤 그 부동산 투자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여러 유형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네. 지속적인 수도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산관리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사실 좀 다르기 때문인데 얼마만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있냐면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느냐 또는 하락시키느냐 그 모든 것이 이런 프로퍼리 매니지먼트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프로퍼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이런 깨끗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됐었을 때는 자산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러한 손실로 인해서 그 프로퍼리에 대한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는 재정적인 손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미국에서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3대 인구 구조 변화에 놓여져 있는데 네. 그럼 이게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막을 수 없다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저출산도 대응해야 되고 인구 감소도 대응해야 되고 고령화도 대응해야 돼요. 네. 세 가지 인구 구조 변화인 거예요. 근데 이 고령화라는 주제에 좀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이 고령자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소위 직장에서 은퇴한 퇴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영위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동안 모아온 돈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에서 극단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아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노후 준비가 안 된 채 노후를 맞이한 것, 이건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 고령자들이 스스로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산 관리 방법을 안내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뭐 공적 시스템이 충분히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서 생활비만큼의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월 350만 원 정도가 만약에 꽂힌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면 아마도 지금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 고령화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좀 명확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월 350만 원이면 특히 이제 아틀란타 지역 주로 전문으로 네. 하시니까 네. 월 3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영위한다. 그럼 어느 정도의 자금을 필요로 할까요? 자금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환율이 현재 달러 강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국 투자자로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또 차익에 대한 이득을 엄청 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시점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봤었을 때 한 40만 불 정도의 네. 주택 가격이라고 치면은 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계산했었을 때 그거를 현재 환율을 비교해서 하면은 한 요 정도의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은요. 한 두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분들께서 또는 그 은퇴를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에이지의 그 분들께서 많이 고려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갖고 있는 자산이 내가 집 한 채가 있다. 근데 어떻게 이 집을 팔지 않고 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을까? 일단 능동소득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또 대두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뭐 영모기지라 그래가지고 예. 한 달에 뭐 어떤 생활비가 얼마면은 그거를 영모기지로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를 봤는데요. 네. 두 가지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 한 분은 어떤 경우였냐면은 17억짜리 그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네.
일단은 생활 자체가 그게 넉넉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 집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그랬는데 저희 기존 그 투자자분께서 35만 불짜리 집을 투자로 두 채를 사셨어요. 융자를 끼지 않고 사신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월 임대료가 5천 불씩 예. 계속 나오는 경우였어요. 예. 근데 그걸 딱 따지니까 이 친척분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그럼 17억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네. 예, 그러면 그 자산은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17억 정도를 가지고 애틀란타에 투자를 하셨는데 네. 융자를 끼지는 않으셨죠. 어차피 현금 흐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께서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좋았어요. 네. 예,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샀었던 이제 네. 그 케이스인데 네 채를 구입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환율 따져서 하면은 월 1,200만 원을 가져가신 경우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자체는 미국에서는 대부분 CPI 레이트에 따라서 한 2%나 3% 정도 매년 오르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대료는 좀 더 상승했고 그리고 현재 그 환율을 따졌을 때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훨씬 더 많아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현금화된 자본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자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서 온전히 나오는 나의 수동소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좀 더 편안한 그 은퇴를 하는 경우가 되신 경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전세를 많이 활용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살고 계신 집이 있으셨는데 이제 전세로 돌리신 거죠. 본인은 이제 전세로 가시고 네. 그 나머지로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소득으로 좀 더 안정적인 그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케이스고 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그 리스크 분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자체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미국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분산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그림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야. 아니야. 앞으로는 또 우하향할 거야. 이렇게 믿음이 네, 다르실 텐데 네. 만약에 우하향할 거라고 이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의미에서 나를 굳이 자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월세나 전세로 만들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우상향할 만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갖고 네, 있다면 그게 부동산 자산 관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부자들이 네, 미국 부동산을 사고 있잖아요. 네. 이 말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예, 저는 공감합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부동산 중에 상업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어요. 뭐 또 하나 있다면 공업용, 농업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용, 공업용, 상업용을 산업용이라고도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하고는 달리 네, 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22년 금리 인상한 이후로도 평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오르거든요. 네, 물론 뉴욕 같은 곳은 집값이 많이 조정되고도 있지만 평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조정되는 지역까지 감안해 보면 평균 이 소위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독 아틀란타나 조지아주와 같은 몇몇
지역들은 가격의 상승세가 매우 강합니다.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위 뭐 그 해당 주나 시도별로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 제도를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면 인적 자본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의 주택 공급이 안 일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현상들. 네, 교수님께서 뭐 이미 정확하게 말씀을 잘 풀어주셔서 네. 예,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자체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반면에 거주용 부동산 자체는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여전히 공급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공급이 더 부족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네. 그러한 그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스트롱한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공급량이 서서히 조금 증가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여전히 미국은 22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걸로 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550만 채가 부족하다 하는 통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분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기존 주택의 물량은 좀 더 마켓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금리 인하가 많은 차이를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주택의 매물 증가는 좀 미비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고, 예. 그리고 주택의 그러한 부족 현상을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좀 더 건전성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더 해보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심각한 고정 효과, 락인 효과에 묶여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은 저금리 때 주택을 샀던 분들은 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모기지를 얻었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기 전에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도 이미 재융자를 통해서 금리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네. 아메리칸들의 에버리지 네. 모기지가 3.7%라고 그래요. 네. 예, 주택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기지가 그랬을 때 현재의 금리가 30년 고정을 했을 때 6.8%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좀 더 내려감으로써 모기지 금리가 좀 더 내려간다고 가정했었을 때 5% 하이 5% 정도일 때는 그렇게 많은 그 효과는 없을 거라고는 보고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많이 내려갔었을 때는 기존의 물량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다. 이렇게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정말 해주신 것처럼 미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꿈틀꿈틀합니다. 그런 모습들도 저도 목격을 했고요. 더군다나 미국의 다양한 산업 정책 드라이브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거론했었던 아틀란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그냥 제로화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미국에서 제조하고 기업 경영하는 게 훨씬 유리한 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실물 경제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자산 시장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라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어쨌든 트럼프의 우세를 지금 점치고 있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금 이미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트럼프에 조금 더 그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트럼프만큼 미국 우선주의 리더가 없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 뭐냐면
미국의 법인세율을 지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좀 높은 편인데 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네. 내리겠다라는 정책을 가져가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기왕이면 미국에서 제조하고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걸 카드가 관세예요. 관세. 네. 지금 관세율이 3%인데 10%로 끌어올리겠다. 보편 네. 관세를. 네. 중국에 대한 관세는 최대 100%를 때리겠다. 네. 이런 것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율과 관세율을 고려하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거기에 정말 이 선진국에서는 유일하게 트럼프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규제, 기후 변화 대응 규제가 어쨌든 그게 좋은 거지만 좋은 규제지만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건 맞잖아요.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요. 네. 그러면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할 겁니다. 네. 파운드리 미국이 직접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파운드리 밸류 체인이 다 같이 이동하거든요. 네. 그러면 더 집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트럼프 시대가 오면. 네. 네.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 이 해외 직접 투자가 유입되고 나서 그럼 주택 해외 직접 투자가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이 이동하는 거고 인력이 이동하는 것과 함께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수요 공급에 올려서.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왜 요즘 부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나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표님이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 이 책을 내주신 저자로서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왜 미국 부동산인지, 미국 부동산 그 자산 관리는 왜 중요한 것인지, 네. 그리고 자산 관리를 오히려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는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에피소드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자산 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사실 미국에서도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로 인해서 자산에 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회사에서는 많이들 알고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요. 자산 관리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과 재정을 보호하고 네. 그리고 그러한 재산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자산 관리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됐을 때 네. 최대한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산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미국에서도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하면 그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라고 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 자산 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오는 손실이 얼만큼 큰지를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자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건데요. 미국에는 그 부동산 유형 자체가 워낙에 다양하고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도 뭐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코아, 네. 그리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오피스, 그리고 뭐 쇼핑센터 다양하죠. 네.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 다양하게 있는데 네. 당연히 각 유형별로 전문화된 자산 관리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려는 그 유형에 합당한 자산 관리 회사를 선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에피소드는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은 워낙에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마다 주법과 규정이 다 틀려요. 네. 그리고 기후도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의 양식이라든지 형태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뉴욕은 추운 지방이니까 네. 주택의 구조가 추운 지방에 합당하게 지어졌고요. 네. 그다음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거기에 맞게끔 집이 지어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는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사전 방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관리 방법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뉴욕에 있는 사람이 피닉스에 있는 네. 집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네. 피닉스 자체는 기후가 좀 사막 기후니까 또 네.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은 미국 내에서도 같은 주가 아닌 다른 주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자산관리사를 선임을 하고 그들과 함께 투자 매물을 고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사실 그 사람 간의 그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일어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거기에 관한 또 에피소드들이 많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를 제때 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손실과 더불어서 또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예. 언급한 것은 모든 것은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사소한 것을 그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이제 그러한 거를 썼는데요. 네. 대부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자산 관리는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의 자산에 영향을 끼치지는 생각을 좀 깊게 안 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필요할 때 빨리 유지 관리나 또는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전략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손실은 엄청나다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자산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세입자 관리, 하나는 건물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송권이 되게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사전 방지의 원칙. 네. 예, 먼저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과 재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든 것이 컨트랙, 예, 그러니까 임대면은 임대 계약서 네. 그 자체에서 문장 하나만 소홀해도 또 그것이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올 것인지는 사실 이 책에도 많이 썼지만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요, 뭐 이 책을 보시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네. 제가 겪은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겪었던 또 투자자로서 또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처음에 자산관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적으면서 마약이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개똥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이런 벌어지는 일들, 네. 예, 그리고 HOA 관계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네. 일어난 엄청난 손해 그리고 소송권들 네. 그리고 저소득자들을 다 관리를 했었을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소송이 들어가도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절사 그 소송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미국은 비싸니까 네. 변호사 비용은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했고요.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런 변호사 선임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비용으로 풀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저소득자들과 싸워서 네. 이겨도 사실은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소통으로 끝나는 게 좋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해프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 이 자산 관리는 뭐 하나가 중요하다. 네.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을 보시면은요, 미국의 현지에서 정말 겪고 있는 이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자들이 정말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자하고 하는 움직임은 명확히 갖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거나 미국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상당한 혼란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에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 당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뭐 이 미국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또 잘못 투자하는 길로 연결될 수 있는데 네. 이미 정말 수십 년간 경험하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에피소드를 담음으로써 이런 일들은 내가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안전판을 좀 제공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특히 자산 관리의 원칙을 6가지나 제시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미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원칙들을 여러분은 직접 한번 읽어 보시면서 네. 원칙들을 좀 더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사전 방지의 원칙, 뭐 위험 요소에 미리 대비하라는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네. 그 원칙들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봐 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HOA 말씀 주셨어요. 네네. 근데 미국 부동산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이제 바로 나의 것으로 장착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HOA가 무엇인지 네. 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자체에서도요, HOA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HOA라는 것은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래가지고요. 미국에는 주택이 있으면은 네. 주택 단지가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하나의 주택 단지 안에 주택이 뭐 100채가 들어앉는다 또는 1000채가 들어앉는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 단지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HOA라는 것은 주택 그 소유자 협회라고 굳이 한국말로 하면 풀이가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주택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 회사가 HOA라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그 100세 되면은 100세대 안에 중에서 뭐 하나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50개를 관리하면은 그 관리하는 집 자체의 회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그러면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그 HOA가 있는 단지일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 계약서나 임대 계약서에도 표시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HOA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HOA에 대한 커버넌트. 뭘 지켜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러한 규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세입자와 그 랜로드 집주인하고 세입자의 관계 속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HOA 때문이에요. HOA 규정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커버넌트 그 규정을 반드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공을 하고 임차인은 그거를 이만큼 두고요. 또 다 읽어보고 읽었다는 거에 대한 또 그 사인을 하든지 이니셜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 소송이 또 엄청 컸어요. 네. 그것이 이 책에도 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HOA의 고난이 네.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 HOA는 그럼 무슨 일을 하길래 그 고난이 커지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HOA는 주택 단지를 관리한다. 그럼 주택 단지가 있으면은 그 안에는 어메니티스라 그래서 뭐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테니스 코트, 그다음에 뭐 놀이터 네. 이런 것들이 그 단지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는 우리가 커먼 에어리아라고 그래서 HOA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거죠. 그리고 보통 그 주택 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길부터 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스트리트 라이트,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 개선이라 그래서 캐피털 임프루먼트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그 HOA 자체에서는 그 동네의 가치를 올리는 역할에 치중을 하죠. 네. 예. 반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집 주인의 자산과 재정을 보호하고 가치를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죠. 네. 근데 HOA 자체에서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있음으로써 집주인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득을 보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율과 규약들을 세우고 지키고 집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부분에서는 또 좋은 그런 역할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 소유자들하고 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러한 경우도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HOA 자체가 얼마만큼 강한가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그 주택의 가치를 또 평가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HOA fee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좀 더 많은 지역은 그 주택 단지는 밸류가 좋은 단지구나. 또 역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하고 좀 다르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에서는 동일하나 HOA 자체는 주택 단지 전체를 컨트롤한다고 볼 수 있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임무가 완전히 다르다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도 이 미국 부동산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HOA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금 미국 경제를 좀 보면 가장 뭐 강한 화두 하나를 꼽으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동산 업에 계신 또 미국에서 미국 부동산 현지에서 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아니면 실제 금리 인하가 있을 때 네. 잠재적인 매수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네. 대표님이 이제 체감하시는 것을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체감하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예요. 네. 미국에서도요. 네. 그리고 또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 상태로. 그러니까는 고용 지표 자체는 물론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직까지 완전히 나빠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러나 실업률은 좀 증가한 상태이긴 한데 다들 기대치가 뭐냐면은 빨리빨리 망가질 거 망가져서 빨리 네. 금리가 내렸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특히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건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뭐냐면은 하반기 때는 다들 내린다 하는 쪽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구입하려는 거를 하반기 때 돼서 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을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와 동시에 판매자 입장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8월부터는 네. 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부동산 협회의 어떤 그 컴펜세이션 이런 보상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요. 그것이 지난 2, 3년 동안에 있었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또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구입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비롯된 하나의 시장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어떤 단체 소송으로 인해서 이런 컴펜세이션 문제에 있어서 좀 심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8월부터는 그러한 그 체계가 좀 바뀌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팔면은 내가 당장에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전략이 되니까 네. 이제 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그 심리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요. 좀 이제는 거의 다 왔으니까 좀 wait and see. 예, 기다려보자. 좀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심리는요. 좀 내려갔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기대치? 예. 좀 더 나을 거라는 기대치 그런 것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를 앞에다 두고 네. 뭐 금리 인하가 뭐 연내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없다 하더라도 25년에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5.5%라는 이 기준금리는 너무 제약적이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안고 평생 살아갈 금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중립금리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그 중립금리를 대략 한 3.5%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5.5%에서 3.5%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어느 시점이냐가 문제인데 그래도 이 물가 상승률을 들여다보면 PCE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2.6%까지 내려와 있고 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되는 6월 물가 상승률이 2.5 밑으로 떨어진다. 거나 네. 아니면 2.5 정도를 기록하거나 네. 그리고 7월 물가 상승률은 8월 말에 발표되는데 네. 그 물가 상승률이 2.3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점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거예요. 네. 그러면 9월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현재로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측, 무게중심이 9월에 좀 쏠리고 있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좀 wait and see 하는 마음이고 네. 금리 인하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사도 되겠네 하는 네. 생각들 그게 네. 시장에서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참여자들의 네. 감정. 그런 모습들을 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조정되지 않고 올라왔는데 네. 근데 금리마저 떨어진다면 상승 흐름이 더 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와중에 어쨌든 남은 과제는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도 공실이 좀 많고 네.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물론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논하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제가 이런 표현해도 될까? 어떤 지경입니까? 지금 미국의 상업용 저는 이제 지표로 많이 확인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나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우리가 그 중점을 두고 보는 게 중소은행. 네. 예, 그쪽의 움직임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주마다 좀 다르긴 하고 그리고 같은 주라도 좀 인구가 좀 더 많이 몰리는 지역은 좀 다르고요. 또 그렇죠. 인구가 좀 더 빠진 지역은 공실이 좀 더 많고 네. 그런데 가장 크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는 이런 맨하탄 지역, 특히 오피스 공실. 네. 오피스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유형 중에서는 한 20%를 차지할 만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오피스에서 공실이 좀 더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오피스라고 하더라도 오피스의 등급에 따라서 또 공실률이 달라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등급이 높은 A나 A 플러스는 공실률이 또 낮아요. 네. 그리고 B, C 예. 등급은 공실률이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편중화가 있는 네.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그 다음으로 대두되는 게 이런 쇼핑센터, 소매점들이 있는 스트릿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특히 가장 많이 지금 리스크가 많이 크고 이미 전체가 공실인 부분도 커요. 네. 그것이 뭐냐면은 도심 내에 위치한 리즈널 몰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폐쇄형으로 된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백화점 같이 생긴 그렇죠. 구조. 예, 그런 쪽은 공실이 엄청나고 이미 다 폐쇄한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있었던 입점했었던 소매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요. 살아남은 업체들은 다 외곽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외곽에 있는 이런 쇼핑센터들이 오히려 그 공실이 낮아졌고 점유가 많아짐으로써 2023년도에는 이상 현상이 일어난 게 도심 외곽에 있는 쇼핑센터 가격이 급부상을 해버렸어요. 네.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편중화가 됐다, 예, 양극화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서부 지역을 상징하는 이런 IT 계통, 특히 우리가 서부 지역 하면은 그 시애틀 쪽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 뭐 실리콘밸리 뭐 이런 쪽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에서도 이런 그 원격 근무, 재택 근무를 같이 한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됨으로써 많이 인력들을 정리를 했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많이 그 치중하는 것은 알고리즘, 네. 예, AI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IT 쪽에 있었던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해고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지출 부분을 AI 개발 쪽으로 이제 돌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접했던 그러한 분들도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상류층, 그러니까는 하이 인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해고가 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알게 됐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다행인 거는 그 전에 그 대출 없이 투자를 좀 하셨어요. 조지아에. 예. 그러니까 현금흐름이 예. 지속적으로 뭐 월세 수입으로 한 7천 불 이상씩 가져가시니까 사실 뭐 그런 가정이라도 충분히 지금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장은 없는 경우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직접 들으면서 좀 느낀 게 많았고,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러면 빨리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또 그쪽 지역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 이제 그런 역량들 좀 많이 보게 됐고요. 상업용 부동산 자체에서 지금 다들 우려를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중소은행들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그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지나간 그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겪었던 그 비슷한 어떠한 연쇄 반응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거라든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위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는 보여요. 예, 단지 저는 궁금해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며,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이런 오피스 공실은 전용을 통해서 거주용으로 대체를 바꿔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금 많이들 전향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채워짐으로써 이것이 어느 정도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경영난과 토론합시다라는 그 코너답게 토론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의견을 자주 드리는 편인데요. 지금 일단은 네. 진단을 해보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만약에 온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투자자,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건설한 건설사, 이들은 지금 공실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당연히 건설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 지역 은행들한테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실이 심하니까 이 금융 부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실 채권이 커지고, 그러면 이 지역 은행들이 부실해지면 부실해질수록 불안한 것이 이제 금융 위기 가능성이에요. 근데 금융 위기에 대한 걱정, 불안은 여러분들 있으신 거 아는데, 그 어떤 경로로 계산을 해봐도 금융위기 가능성은 좀 없어요. 너무 왜 좋은 이런 소식인데요. 말씀드리냐면,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건설사들이 불안합니다. 네. 그러면 건설사들이 일부 상환을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부실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부실한 은행들을 헤아려 보면 미국의 은행이 10,000개가 넘어요. 네. 그 10,000개가 넘는 그 은행사들 중에 사실상 불안한 은행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방 중소은행들인데 이들의 어떤 여러 금융 여건을 좀 조사를 해보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만큼 그만큼의 기여도가 있지 않아요. 네. 현저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건설사의 부도나 지역 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만큼의 그런 금융위기로 전개가 될 가능성은 정말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네. 보고 있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미국 재무부가 행정부가 이것만 주시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공실 문제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실률도 더 올라가지 않고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공실률이 조금 떨어지는 조정되는 그런 국면에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뭐 근거를 드리자면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페드에서 FOMC 회의를 할 때 금리를 결정하는 주된 근거가 세 가지인데 하나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경기 안정인데 금융 불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고려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난 한 두 개 FOMC 전부터 금융 불안에 대한 고민을 아예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 FOMC 성명서에서 아예 빠졌어요. 네. 예. 빠질 만큼 고려해도 안 해도 될 만큼의 요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예요. 제가 뭐 그냥 과하게 뭐 우리 안전 불감증 갖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면 미국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고 어떤 자산도 보유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가정하면 네.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조정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융위기 올 거라고 볼 수 없는데 금융위기 올 거라고 전제해놓고 자산 관리를 한다면 좀 대단한 미스저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업용 부동산을 거론했고 네. 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건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이것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모르는 데서 와요. 네. 주시하지 못했던 데서 와요. 네. 주시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위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네. 좀 저도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교수님.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의 저자 김효지 대표님과 뭐 긴 시간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정말 많은 부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것만큼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미국 부동산은 이런 면에서 뭐 기회가 있다라든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부동산을 한국에서 알리기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왜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은 투자에 대한 다양성이 많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이제는 모든 포트폴리오 속에 하나로 미국 부동산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한국에 알려지기까지도 상당히 기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미국 주식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투자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통해서 알게 되신 것은 배당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고 좀 더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배당금 자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길잖아요. 그 상태에서 얼마만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를 고려하시면서 이제는 미국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꼭 아셔야 되는 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도 얼마든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미국 부동산의 파워, 현금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이전 여러분들께서도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역인 한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에서 그런 기회도 경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촌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계화 물결 속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1시간 동안 긴 시간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히 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독자들께도 아직까지 좀 블루오션처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좀 전달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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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